문을 열기 직전 서윤아는 발끝에 걸린 무언가에 멈칫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없는 무게감이었다. 고개를 숙이자 세탁세제 박스가 문 앞에 놓여 있었다. 적당히 접힌 박스는 눅눅하게 젖어 있었고 테이프도 제 기능을 잃어간 듯이 들뜬 채 붙어 있었다. 이른 아침, 이런 방식으로 무엇인가가 놓인 경우는 대부분 좋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밀어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박스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하지만 박스 안쪽 가장자리에는 구겨진 신문지 위에 조용히 웅크린 생명이 있었다. 털이 뭉쳐 있었고 그 색은 흔한 연갈색도 아니고 밝은 붉은 톤에 가까운 진한 황갈색이었다. 윤기는 없었다. 움직임도 거의 없었다. 생후 2달이 채 되지 않았을 작은 진돗개 한 마리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물기에 젖은 종이 쪽지가 있었다. 볼펜으로 쓰인 글씨는 번져 있었지만 내용은 분명했다. 이 아이는 팔리지 않습니다. 심장도 문제 있고 다리도 이상합니다. 필요 없는 개입니다. 제발 주사 놔주세요. 손이 절로 굳었다. 이런 식의 유기는 처음이 아니었고 10년 넘게 동물병원에서 일해온 그녀에겐 익숙한 일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그런 일에 익숙해진다는 건 마음이 무뎌진다는 걸 의미했다. 그리고 서윤아는 그 경계선에 닿고 싶지 않았다. 박스를 안으로 들이고 나서도 잠시 동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이는 낯선 공간에서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아니, 낼 힘이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다. 살아있으면서도 이미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다. 밝은 곳에 노출되었을 때도 일반적인 강아지들처럼 짖거나 낑낑대지 않았다. 몸을 더 작게 웅크릴 뿐이었다. 그리고 보이는 부상이 한둘이 아니었다. 앞다리 하나는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붓기가 심했다. 털 사이로 굳은 혈액이 엉겨 있었다. 오래된 골절로 보였다. 병원 안으로 들어온 동물 중에도 이렇게 심하게 방치된 경우는 드물었다. 이 강아지를 데려다 놓은 사람은 최소한 한 번쯤은 병원에 데려올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그 시간을 넘겨버린 건 책임감의 부족이 아니라 무관심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비용이 아깝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어떤 이유든 간에 결과는 하나였다. 이 작은 생명은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다는 낙인이 찍힌 채 쓰레기처럼 버려졌다. 서윤아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고 진료실로 향했다. 기초 검사를 먼저 해야 했다. 체온은 낮았고 탈수가 심했다. 구강점막은 건조했고 혀끝이 희미하게 푸르스름했다. 가장 우려되었던 것은 심장이었다. 청진기를 댔을 때 들려온 리듬은 일정하지 않았다. 약한 심장 박동 사이사이로 불규칙한 잡음이 섞여 들렸다. 아마도 선천적 심장 기형. 그리고 그에 따른 전신 쇠약. 아이의 몸무게는 기준치보다 30% 가까이 낮았고 혈액검사 수치는 하나같이 좋지 않았다. 골절 부위는 골절 후 방치된 지 최소 2주는 지난 것으로 보였다. 염증 수치도 높았다. 단순한 골절이나 영양 부족이 아니었다. 복합적인 문제들이 쌓이고 겹쳐 생명을 거의 끝에 몰아넣은 상태였다. 그녀는 한숨을 삼켰다. 이런 아이는 원래라면 바로 보호소로 이관되는 게 병원 규정이었다. 무주동물은 24시간 안에 신고해야 하고 그 이후 치료 여부는 관할 지자체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다. 하지만 그렇게 넘기면 이 아이는 일주일 안에 안락사 리스트에 오르게 될 것이다. 구조 이력이 불분명하고 치료비가 높으며 입양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었다. 병원은 공공기관이 아니었다. 민간 동물병원은 기부나 후원이 아닌 이상 구조 치료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 그것은 모두 알고 있는 현실이었다. 하지만 알고 있다는 것이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었다. 서윤아는 다시 박스에 적혀있던 쪽지를 떠올렸다. 필요 없는 개입니다. 그 문장은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판단이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존재의 의미를 지워버리는 문장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병원 시스템을 열고 등급 무주동물 항목에 등록을 시작했다. 병원 규정상 등록 후 12시간 동안은 응급처치 및 수액치료가 가능했다.
그 12시간은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다. 그녀는 수액을 준비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줘야겠다고. 이름이 있어야 누군가로 불릴 수 있고 누군가로 불릴 수 있어야 존재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서윤아는 문득 중학생 시절에 반에서 키우던 토끼 생각이 났다. 반 아이들이 다들 무심했던 그 토끼에게 한 아이가 의몽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을 때부터 아이들은 돌보기 시작했다. 이름 하나로 관심이 생기고 관심으로 연결이 만들어졌다. 이 아이도 그래야 했다. 이 작은 몸 안에 숨겨진 무언가가 누군가의 기억으로 남기 위해서는 이름이 필요했다. 그녀는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몽이 아무 반응도 없었다. 몽이는 여전히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반응 없는 표정 속에서도 아주 작은, 아주 희미한 가능성을 보고 있었다. 단지 살아있으니까가 아니라 아직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간 병원의 전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다.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얼마 후 다른 직원들과 수의사들이 도착할 것이다. 이 아이를 본 순간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질 것이 분명했다. 왜 이 아이가 여기에 있는지 그때 그녀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 감정이 아니라 논리와 규정 속에서 이 아이를 지켜내기 위해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몽이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은 단 12시간. 하지만 그 12시간이 어떤 존재에게는 세상의 전부일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은 누군가가 세상의 전부를 걸어야 할 순간이었다. 서윤아는 시스템에 입력된 수치들을 다시 확인했다. 수치는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체중, 혈액 지표, 심박 패턴, 산소 포화도, 염증 수치가 한 방향으로만 말하고 있었다. 이 개체가 처한 상태는 단순한 방치의 결과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살아남기 어려운 조건의 집합이었다. 진료 기록을 정리하는 동안 그녀는 의식적으로 감정을 배제하려고 했다. 동물병원에서 감정은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고 실제로도 그렇게 훈련받아 왔다. 하지만 데이터가 말하는 사실과 그 사실이 만들어내는 결론 사이에는 늘 틈이 있었다. 이 몽이는 안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반응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측이 불가능했다. 수액이 공급되는 동안에도 심장의 리듬은 일정한 패턴을 형성하지 못했다.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잡음은 단순한 스트레스 반응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암시했다. 서윤아는 해당 소견을 기록하면서도 이 기록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기록은 보호를 위한 문서가 아니라 종결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더 자주 사용되어 왔다. 병원 내부 규정은 명확했다. 무주동물의 응급처치는 제한적이며 치료의 지속 여부는 비용과 회복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었다. 규정은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실제 적용에서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작동했다. 회복 가능성이 낮고 보호자가 없으며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 개체는 시스템에서 배제된다. 그것이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되어 온 방식이었다. 서윤아는 이 규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 규정이 없다면 병원은 운영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규정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특히 지금처럼 개체의 상태가 단순한 수치로 환원되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그랬다. 몽이의 상태는 명백히 위중했지만 동시에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판단할 근거도 부족했다. 그 애매함이 문제였다. 이런 경우 판단은 개인에게 돌아온다. 그리고 개인의 판단은 언제나 책임을 동반한다. 서윤아는 그 책임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그 무게는 단지 의료적 결과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동료들과 조직에 미칠 영향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한 번의 예외는 선례가 된다. 선례는 질문을 낳고 질문은 시스템을 흔든다. 병원은 질문에 취약한 구조였다. 진료 기록을 정리한 뒤 그녀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최대한 중립적인 표현으로 구성되었다. 감정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모든 문장은 수치와 의학적 용어로 채워졌다. 선천성 심장 질환 의심, 장기적 치료 필요,
회복 가능성 불확실. 이 문장들은 익숙했고 그 익숙함이 오히려 불편함을 만들었다. 너무 많은 경우에서 이 문장들은 같은 결론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보고서가 전송되자 예상대로 반응이 왔다. 병원 내부 메신저에는 회의 요청이 표시되었다. 발신자는 박명석이었다. 그는 이 병원의 책임자이자 규정을 설계하고 유지해온 인물이었다. 그의 이름이 표시된 순간 서윤아는 상황이 개인의 판단 단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인지했다. 회의는 짧을 것이 분명했다. 박명석은 장황한 설명을 선호하지 않았다. 그는 효율을 중시했고 효율은 감정을 배제한 결론을 요구했다. 서윤아는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녀가 말하지 않는 것들은 기록에 남지 않지만 말하는 순간에는 되돌릴 수 없게 된다. 회의가 시작되었을 때 박명석은 이미 모든 자료를 검토한 상태였다. 그의 반응은 예측 가능했다. 그는 몽이의 상태를 개체의 문제로 보지 않았다. 그는 이 사례를 시스템의 부담으로 보았다. 장기 치료가 필요한 무주동물은 병원의 운영을 위협할 수 있으며 그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의 논리는 일관적이었고 그 일관성은 설득력을 갖고 있었다. 서윤아는 그 논리에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다. 규정 내에서 허용된 범위, 응급처치 기간, 추가 평가의 필요성.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고 생명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불확실성이라는 개념을 강조했다. 현재의 데이터만으로 종결을 결정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박명석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질문을 받아들이기보다 질문이 만들어낼 파장을 계산하는 유형의 인물이었다. 이 사례가 예외로 처리될 경우 다른 사례들이 어떻게 요구를 시작할지, 그 요구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그의 사고는 항상 다음 단계를 향해 있었다. 서윤아는 그 침묵 속에서 이 논의가 단순히 몽이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결론은 유예였다. 명확한 승인도 즉각적인 종료도 아닌 상태. 응급처치 기간 동안 추가 관찰을 허용하되 그 이후의 결정은 재논의한다는 조건이었다. 이 결정은 타협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뒤로 미루는 방식이었다. 유예는 시간을 주지만 방향을 바꾸지는 않는다. 서윤아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그녀는 다시 몽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수치는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급격한 악화는 보이지 않았다. 이 상태가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었지만 최소한 즉각적인 종결을 정당화할 근거도 부족했다. 그녀는 이 애매한 상태가 주는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그 불편함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병원 내부에서는 이 사례에 대한 암묵적인 시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누구도 직접적으로 반대하거나 지지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 명확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위험했다. 서윤아는 그 침묵이 방어 기제라는 것을 이해했다. 각자는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싶어 했고 그 욕망은 비난할 수 없는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몽이에 대한 기록은 점점 쌓여갔다. 수액 반응, 심박 변화, 염증 수치의 미세한 변동. 이 기록들은 아직 결론을 내릴 만큼 충분하지 않았지만 무시할 수 있을 만큼 부족하지도 않았다. 그 중간 지점이 문제였다. 이 개체는 명백히 살아있었고 동시에 언제든지 종결될 수 있는 상태였다. 서윤아는 이중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소모적인지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의료인이기 이전의 조직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조직은 개인의 신념보다 오래 지속되어야 하고 그 지속성을 위해 개인은 종종 양보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양보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그 경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가 지금 그녀 앞에 놓인 질문이었다. 몽이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판단이 내려질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는 듯 보였다. 서윤아는 그 방향을 바꾸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했다. 추가 데이터,
외부 의견, 혹은 내부 규정의 해석. 어떤 것이든 이 사례를 단순한 예외가 아니라 논의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했다. 그녀는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병원은 변화에 느리고 변화는 항상 저항을 동반한다. 특히 비용과 책임이 수반되는 변화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지금 이 사례를 그냥 넘긴다면 앞으로도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그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커지고 있었다. 몽이는 여전히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조용함은 무력함으로 해석될 수도 있었지만 서유나는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 개체는 요구하지 않았고 호소하지도 않았다. 그저 주어진 조건 속에서 반응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 반응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결론으로 이어갈지는 전적으로 인간의 몫이었다. 서유나는 이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판단의 주체는 자신들이었다. 규정도, 수치도, 시스템도 결국은 인간이 만든 것이며 인간이 적용하는 것이다. 그 적용의 결과가 어떤 생명을 어떻게 규정할지 그 선택은 되돌릴 수 없다. 응급 처치 기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이 불확실한 상태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최소한 지금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다음 단계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었다. 서유나는 그 가능성을 붙잡고 있었다. 그것이 의료적 판단인지, 개인적 신념인지, 혹은 그 둘의 중간 어딘가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계속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회의 이후 병원 안의 분위기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긴장 속에 정체되어 있었다. 누구도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몽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거나 그 사이 어딘가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서유나는 그 분위기를 낯설지 않게 받아들였다. 예외가 만들어지면 조직은 늘 조심스러워지기 마련이었다. 몽이는 여전히 관찰 상태였다. 급성 악화는 없었지만 호전이라 부를 만한 변화도 없었다. 수치는 미세하게 오르락내리락했고 상태는 불안정함을 유지했다. 예민하게 반응하지는 않았지만 생명 반응은 분명히 존재했다. 그 작은 반응들이 하루하루 이어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서유나는 진료 기록을 빠짐없이 채워 넣었다. 기록이 쌓이자 더 이상 개인의 판단만으로 이 상황을 끌고 갈 수 없었다. 병원의 규정상 12시간의 응급치료 이후에는 상급 수의사의 공식 판단이 필요했다. 병원의 운영 방식이 효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에 이런 판단은 단순한 의학적 평가를 넘어선 결정을 요구했다. 결국 박명석 원장은 직접 몽이를 보겠다고 말했다. 병원 내에서 누구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그가 움직인다는 것은 상황이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서유나는 진료실을 정리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다. 논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논리 속에서 어떤 선택이 나올지 예상할 수 없었다. 박명석은 몽이를 보기 위해 진료실로 들어섰다. 별다른 말 없이 조용히 수치를 확인하고 청진기를 들이댔다. 몽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무력감이었고 동시에 받아들임처럼 느껴졌다. 박명석의 얼굴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늘 그랬다. 어떤 결과를 내려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고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검진이 끝난 후 그는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유나는 기다렸다. 그 침묵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먼저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의 첫마디는 간결했다. 수치로 보면 예후는 극히 불량하네. 서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는 이어 말했다. 심잡음이 심하고 맥박도 불규칙하고 다리 상태는 방치된 골절로 인한 조직 손상이 진행 중이지. 회복 가능성은 10%도 안 될 거야. 그의 말은 예의 전과 같이 분명했고
회의 때와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결론이 조금 달랐다. 그는 그래도 살아있군이라고 덧붙였다. 그 말은 마치 자신도 당혹스럽다는 듯한 어조였다. 살아있다는 그 단순한 사실이 그의 판단을 완전히 멈추게 하진 않았지만 그 속도는 분명 느려졌다. 그는 몽이의 눈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 아이가 나를 보내. 그 말은 이례적이었다. 박명석은 동물의 시선을 언급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증상과 수치, 반응으로 평가하는 사람이었고 정서적인 요소를 배제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몽이의 눈을 읽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12시간은 끝났지만 추가로 하루를 더 보자. 그것은 규정을 넘긴 결정이었다. 서윤아는 놀랐지만 표정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박명석이 원장이 된 이후 규정을 넘기는 일은 없었다. 그는 항상 정해진 선 안에서 판단하고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선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 결정 이후 병원 내 분위기도 미묘하게 바뀌었다. 명확하지 않은 허용이 조직 내부의 파장을 만들기 시작했다. 일부 직원은 조용히 응원하는 분위기였고 일부는 거리두기를 시작했다. 모든 사람이 몽이를 반기지는 않았지만 그 누구도 노골적으로 반대하지도 않았다. 회피와 수용 사이의 균형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 사이 몽이는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여전히 상태는 위중했지만 소리에 반응하고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순간들이 포착됐다. 그것은 치료 반응으로 보기에는 미약했지만 생명 반응으로는 무시할 수 없는 변화였다. 서윤아는 그 작은 변화를 빠짐없이 기록했고 박명석에게도 공유했다. 그리고 하루가 더 지나고 다시 결정의 시간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다른 구성원도 함께하는 회의가 열렸다. 병원 수의사 3명과 수의 간호사 대표가 참석했다. 회의의 목적은 단 하나였다. 몽이의 치료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종료할 것인지. 회의는 조용히 시작됐고 모두가 각자의 입장을 정리해왔다. 최민재 수의사는 명확한 입장이었다. 골절 수술은 가능하지만 전신 마취가 필요한데 심장이 이 상태론 버티지 못할 겁니다. 마취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수술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임상 경험이 풍부했고 외과 전문이었다. 그의 의견은 무게감이 있었다. 의수의 간호사 대표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식욕은 없지만 시선을 따라가고 소리에 반응합니다. 불안정하지만 아예 무반응은 아닙니다. 그녀는 매일 몽이의 상태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었다. 그녀의 마른 감정이 아닌 관찰에서 비롯된 것이었기에 신뢰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박명석이 말했다. 병원은 구조기관이 아니다. 우리는 구조를 목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치료 가능성이 없다면 여기서 끝내야 한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 개체는 이상하게 버티고 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 반응은 예외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더는 연기하지 않는다. 오늘 결정하자.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도 이 결정을 즐기지 않았다. 그리고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했다. 그 침묵 속에서 서윤아가 입을 열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그 이상이 걸려도. 비용이 문제라면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진료 기록과 반응, 생명 신호를 통해 만들어진 확신이었다. 회의는 결론을 내렸다. 치료를 계속한다. 단, 공식 보호자 없이 진행되는 치료이므로 치료비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내부 자발적 모금으로 진행한다. 수술 여부는 추가 검사를 통해 판단하며 마취 가능성은 외부 협진으로 재검토한다. 그 결정은 병원의 하나의 전환점을 남겼다. 규정 안에서 허용된 유연성, 개인의 책임과 조직의 승인 사이에서 나온 결과였다. 몽이는 이제 더 이상 일시적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 병원이 공식적으로 치료를 책임지는 환자가 되었다. 그것은 서윤아에게도 박명석에게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누구도 후회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후
몽이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무언가를 이해한 것처럼 편안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윤아는 병원 시스템에 몽이의 이름을 등록했다. 보호자란에는 병원이란 단어가 입력되었다. 치료 항목에는 예외적 구조에 따른 치료 지속이라는 문장이 추가되었다. 그 순간 몽이는 병원 시스템 안에서 공식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숫자로만 판단되던 생명이 이름을 갖고 책임자를 갖고 치료 기록에 남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 변화는 작지만 분명하게 병원의 공기를 바꾸고 있었다. 최민재는 수술실 준비 목록을 검토하며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 이건 수술이라고 부르기에도 애매한 구조 복원입니다. 말은 간단했지만 그가 느끼는 부담은 가볍지 않았다. 몽이의 앞다리 골절은 단순히 뼈가 부러진 수준이 아니었다. 이미 왜곡된 방향으로 조직이 굳어가고 있었고 혈관과 신경이 정위치에서 벗어나 있었다. 조직을 건드리는 순간 예상치 못한 출혈이나 마비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마취 문제는 더 심각했다. 기존 심장 잡음과 불규칙한 맥박, 심전도상에서 드러나는 리듬 이상까지. 통상적인 프로토콜은 적용 불가능했다. 일반 마취는 물론이고 흡입 마취도 고위험군에 해당했다. 최민재는 마취과 외부 전문 수의사와 협의 끝에 초저용량 흡입 마취 프로토콜과 가스 농도 실시간 모니터링 장비 사용을 전제로 수술을 결정했다. 조건은 명확했다. 수술 중 혈압이 일정 수치 이하로 떨어지면 즉시 중단. 심장 정지의 징후가 보일 경우 인위적 심폐소생 없이 종료의 회의 이후 병원은 하루 동안 준비에 돌입했다. 수술 기구 멸균, 모니터 장비 점검, 마취가스 조절기 교체, 수술 실내 온도 유지 장치까지. 전 과정은 철저했다. 그 어떤 응급수술보다 민감한 조건이었다. 모두가 알았다. 이 수술은 단순히 뼈를 맞추는 작업이 아니라 생존을 건 시험이었다. 수술 당일 아침, 서윤아는 조용히 병원에 도착해 몽이의 상태를 점검했다. 체온은 안정적이었고 수액 반응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심장 박동은 불안정했고 안정을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었다. 그녀는 기록지에 수술 전 마지막 검사 결과 생명 반응 유지, 수술 결정 유지라고 남겼다. 그것은 생명을 전제로 한 문장이 아니라 책임을 남기는 기록이었다. 오전 10시. 수술이 시작되었다. 최민재는 짧은 준비와 함께 첫 절개를 시작했다. 몽이의 다리에서 붓기와 출혈이 적지 않았지만 그는 예상보다 조직이 잘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했다. 뼈는 이미 기형적으로 붙어 있었고 일부분은 괴사 직전이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한 정복이 아니라 하나하나 분리하고 다시 맞추는 재구성이었다. 흡입 마취는 초미량으로 유지되었고 마취 전문가는 실시간으로 호흡과 심장 상태를 체크했다. 수술 중간 모니터에서 심박이 일시적으로 느려졌다. 순간적으로 수술실 내 공기가 얼어붙었다. 산소 농도 조절, 마취 농도 미세 조정, 심장 자극기 준비. 일련의 응급 프로토콜이 순식간에 작동했다. 서윤아는 옆에서 손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혈압 수치를 모니터링하며 일정 수치 이하로 떨어질 경우 바로 외과의에게 신호를 주는 역할을 맡았다. 그녀의 손끝은 어느 때보다 집중되어 있었다. 그 순간 몽이의 심장은 다시 일정 리듬을 찾았고 수술은 재개되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체온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었다. 수술 실내 온도 조절기가 한 개까지 작동했다. 2시간 40분이 지나자 최민재는 마지막 나사를 조인다. 뼈는 정상 위치로 맞춰졌고 금속 피는 정확히 자리를 잡았다. 괴사 부위는 최대한 제거되었고 봉합은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그러나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다. 마취에서 깨어나는 단계? 몽이의 심장은 수술 중 큰 고비를 넘겼지만 깨어나는 과정에서 심장 정지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했다. 마취 전문가는 천천히 가스를 줄였다. 호흡 자극이 시작되었고 몽이의 몸이 미세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서윤아는 모니터에 집중했다. 심박수가 천천히 올라가고 혈압이 정상 수치를 유지했다.
곧이어 미약한 움직임이 관찰되었다. 눈꺼풀이 떨리고 앞다리 근육이 미세하게 수축했다. 수술실 안의 조용한 숨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리고 첫 자발 호흡이 감지되었다. 몽이의 가슴이 천천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모두가 멈췄던 숨을 내쉬었다. 서윤아는 조용히 한 문장을 속으로 되뇌었다. 살아있다. 몽이는 수술 후 회복실로 옮겨졌다. 수액이 계속 유지됐고 온열매트로 체온을 유지했다. 심장 모니터는 계속 작동 중이었고 초저속 산소 공급이 이어졌다. 그는 잠들어 있었지만 그 잠은 무의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서윤아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회복실 옆 의자에 앉아 몽이의 상태를 지켜보았다. 심전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호흡은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기록지에 수술 시간, 회복 반응, 생체 수치를 정리했다. 그 기록은 단지 숫자의 나열이 아니었다. 생명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였다. 다음 날 아침, 몽이는 처음으로 스스로 고개를 들었다. 마취 후유증이 남아있었고 움직임은 불완전했지만 분명한 의식 반응이었다. 서윤아는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다. 병원 기록용이 아닌 자신의 기억을 위한 사진이었다. 최민재는 수술 경과 보고서에 이렇게 썼다. 환자의 생리적 회복은 수술 중 위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예외적이다. 전반적 반응 양호. 추가 모니터링 필요. 그리고 마지막 줄 수술 성공으로 판단. 그 문장은 병원 내 회의 자료로 전달되었고 회의실에 조용한 박수가 퍼졌다. 병원은 조용히 변하고 있었다. 몽이의 수술은 한 번의 예외로 남지 않았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보호자 없는 환자들에 대한 시선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누구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작은 개가 병원에 남긴 영향은 숫자로 계산되지 않는 어떤 것이었다. 며칠 후 병원은 몽이를 위한 모금함을 설치했다.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었고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모였다. 누군가는 손편지를 남기기도 했다. 당신이 사라져서 감사합니다. 서윤아는 그 편지를 병원 기록 파일 사이에 조용히 끼워 넣었다. 치료와 구조, 회복과 변화. 그 모든 단어들이 한 생명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몽이는 더 이상 일회성 환자가 아니었다. 그는 병원의 일원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더 많은 생명을 위한 출발점이 되었다. 병원 내의 생활은 조용하지만 분명히 달라졌다. 몽이의 회복은 단지 의학적 상태의 개선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는 병원 사람들의 일상 안으로 조금씩 스며들었고 그의 존재는 누군가에게는 감정의 중심,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출발점이 되었다. 정식 보호자는 없지만 몽이를 둘러싼 책임과 관심은 점차 확장되어 갔다. 회복실에서 몽이가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누군가를 바라보았을 때 그 순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강하게 남았다. 병원 스태프들은 더 이상 그를 회피하거나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그의 주변을 정리하고 수행 라인을 점검하고 그의 반응에 귀를 기울였다. 말이 필요하지 않은 배려가 당연해졌고 그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각자의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서윤아는 가능한 모든 시간에 몽이 옆에 머물렀다. 의무감이 아니라 필요함에서였다. 몽이는 그녀를 볼 때마다 가끔 짧은 눈짓으로 반응했고 서윤아는 그런 반응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결국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몽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체온의 변화, 식욕의 미세한 증감, 숨소리의 리듬까지. 감각이 먼저 반응했다. 어느 날 진료 접수대에 아이를 동반한 보호자가 찾아왔다. 어린 소녀는 작은 상자 안에 아픈 햄스터를 안고 있었다. 아이의 눈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어머니는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접수를 재촉했다. 아이는 접수대 옆에서 울고 있었고 다른 동물들의 소리와 낯선 환경에 압도된 듯 보였다. 그때 몽이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킬 힘은 없었지만 그의 시선은 문 쪽을 향했고 낯선 울음소리에 반응하고 있었다.
마침 간호사가 몽이의 물을 갈아주기 위해 회복실 문을 열었고 그 틈에 몽이의 울음 같은 짧은 신음이 병원 안에 퍼졌다. 그 소리에 놀란 아이가 고개를 돌렸고 시선이 마주쳤다. 아이는 눈물을 멈추고 몽이를 바라보았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 불안은 줄어들었다.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강아지는 왜 저기 있어요? 서윤아는 아이에게 다가가 치료받고 있어? 지금은 많이 나아졌단다이라고 대답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햄스터를 조심스럽게 가슴에 안았다. 그날 이후 몽이는 매일 아침 회복실 문을 열고 접수대 옆 작은 공간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침대와 이동장이 아닌 낮은 매트 위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방문객들을 맞이했다. 그는 짖지 않았고 지나치게 반응하지도 않았다. 그저 가만히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어떤 설명보다 강하게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라졌다. 이 변화는 마케팅이나 홍보 없이 퍼져나갔다. 누군가는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고 또 누군가는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몽이 옆에 앉아있던 시간을 일기처럼 기록했다. 환자 보호자들은 자연스럽게 몽이의 존재를 받아들였고 병원 직원들도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도왔다. 마침내 병원 내부 회의에서 몽이의 역할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되었다. 박명석 원장은 회의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그 아이는 병원의 정식 환자이며 현재 회복 단계다. 다만 환자 보호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다. 이어서 마케팅이 아닌 진료 보조 역할로 기록한다. 치료와 무관한 신체적 접촉은 제한하고 회복 상태 점검은 1일 보고로 제출하자는 지침이 내려졌다. 그것은 사실상 몽이가 병원에 필요한 존재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였다. 이후 병원은 소규모 내부 공간을 정비해 심리 안정동물 관찰 구역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그저 몽이 자리라고 불렸지만 외부적으로는 조용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규정과 절차 안에서 만들어진 공간이었지만 그 시작은 한 마리 유기견의 생존 본능이었다. 회복은 계속되었다. 몽이는 여전히 하루 대부분을 쉬며 보내야 했지만 체중은 조금씩 늘었고 혈액 수치도 점차 안정되었다. 간호사들은 교대로 몽이의 식사를 챙기고 산책 대신 간단한 스트레칭을 도왔다. 물리치료사는 몽이의 절단 위기를 피한 다리의 회복을 위해 가벼운 운동을 유도했다. 그 과정은 병원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을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서윤아는 매일 퇴근 전에 몽이의 상태를 점검했고 작은 노트에 메모를 남겼다. 의료 기록과는 별개로 그녀는 자신만의 관찰 일지를 쓰고 있었다. 오늘은 시선을 오래 유지했다. 식사량은 어제보다 줄었지만 반응 속도는 빨라졌다. 이 같은 짧은 문장들이 페이지를 채웠다. 그 노트는 다른 누구도 보지 않았지만 그녀에겐 몽이와의 대화였다. 하루는 병원에 중년의 부부가 찾아왔다. 반려견을 진료받으러 온 그들은 몽이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여자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남자는 조용히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우리 아이랑 닮았네요. 몇 달 전에 떠났거든요. 그는 망설이다가 작게 웃으며 덧붙였다. 근데 얘 눈은 아직 살아있어요. 그 말은 병원 안을 오래 맴돌았다. 살아있다는 감각. 그것은 수치로 표현되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것이었다. 몽이의 눈을 본 많은 이들이 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그 감각은 병원 구성원들에게도 번져갔다. 일상의 피로, 반복되는 업무, 무심한 반응들 속에서도 살아있다는 감각은 위안이 되었다. 몽이는 병원을 바꾸고 있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 조용하고 느리지만 분명한 속도로. 그 안에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고 자신들이 어떤 이유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한 생명의 회복이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순간 그들은 그것을 치료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것이 몽이의 진짜 역할이었다. 병원 앞에 낯선 차량이 도착한 건 아침 진료가 시작되기도 전이었다. 차에서 내린 여자는 회색 정장에 각진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눈빛은 확고했다.
접수대에 다가온 그녀는 짧고 건조하게 말했다. 보건소 위생 점검입니다. 직원이 당황하자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들고 건물 구조와 병원 운영 현황을 묻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름은 임마가리타, 지역 보건소 산하 위생감시관이었다. 그녀는 민원 접수를 근거로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했고 민원의 내용은 병원 내 무허가 동물 상주였다. 그녀는 곧장 내부로 들어왔고 병원 구석구석을 점검하며 묻지 않아도 될 항목까지 확인했다. 그러다 몽이의 공간 앞에 섰다. 몽이는 조용히 자고 있었다. 그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물었다. 이 동물은 환자인가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즉시 되물었다. 치료 기록과 보호자 정보는요? 등록번호는 있습니까? 질문은 빠르게 이어졌고 대답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서윤아가 진료실에서 나오자마자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에 나섰다. 그녀는 몽이가 병원 정식 환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보호자는 병원 자체라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했다. 치료 기록도 일자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회복 과정은 수치로 증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임마가리타는 고개를 저었다. 치료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용 공간에 동물을 노출시키는 건 위반입니다. 특히 심리 안정 목적이라는 건 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녀는 조용한 어조로 덧붙였다. 민원이 들어왔다는 건 누군가 불쾌함을 느꼈다는 뜻입니다. 위생과 안전의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점검서를 작성했고 문서에는 비의료 목적 동물 상주 의심, 운영 기준 위반 가능성 있음지라는 문장이 포함되었다. 점검이 끝난 후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일주일 내로 해당 동물을 외부로 이관하지 않으면 병원은 일시 폐쇄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점검일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녀는 병원장의 확인 서명을 받아 나갔다. 병원 안은 갑작스러운 정적에 휩싸였다. 이 회의는 그날 오후 열렸다. 박명석은 모든 관련 문서를 펼쳐놓고 말했다. 이 상황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우리는 병원이 무너지지 않도록 판단해야 한다. 그는 조용히 목소리를 낮췄다. 몽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법 위반이 아닌 다른 방식이어야 한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침묵했다. 서윤아는 마른 입술을 눌렀다. 그 아이가 여기에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위반자가 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아요. 그녀는 문서를 가리키며 덧붙였다. 이건 치료 중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공간에서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보호소나 임시 거처를 알아보는 수밖에 없겠죠. 간호사 려원은 그 말에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혼자 있게 돼요? 회복 중인 아이를 갑자기 분리하는 건 정신적으로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녀의 말에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현실은 분명했다. 외부 이관이 불가피했다. 회의가 끝나고 서윤아는 홀로 몽이 옆에 앉았다. 몽이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고 눈에는 아무 말도 없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또 버려지는 건 아닐까? 그 마른 소리 내어 할 수 없었다. 이미 모든 판단이 끝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주 주말 서윤아는 가능한 임시 거처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동물보호소, 입양단체, 개인 임보처. 대부분은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고 몇 곳은 몽이의 병력을 이유로 받지 않았다. 보호기간이 짧거나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벽은 높았다. 일요일 저녁, 그녀는 병원 옆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들고 다시 병원으로 향하던 길에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다. 건축자재 사업을 운영하는 정 회장이었다. 이전에 병원에서 노견을 치료받은 적이 있었고 그 일로 병원과 친분이 생긴 인물이었다. 그는 서윤아의 얼굴을 보자마자 말을 건넸다. 무슨 일 있어 보여요? 서윤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몽이의 상황을 설명했다. 법적 제재와 위생점검, 외부 이관 명령까지. 그녀는 모든 걸 말하지 않았지만 정 회장은 한 번 듣고도 핵심을 이해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병원 뒤편에 붙어있는 창고 건물, 그거 제 겁니다. 그 말에 서윤아는 숨을 멈췄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창고 구조 변경하면 거기서 따로 운영하는 공간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병원이 아니라 독립공간이죠.
제가 임대계약서 써줄 테니 이름도 바꿔서 부동산상 등록하세요. 렌트비는 연 1원으로 하죠. 그날 밤 병원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건축 인허가 확인, 내부 벽체 변경, 환기 구조 보완, 방수 마감까지. 모든 작업은 밤새 이루어졌다. 직원들은 주말을 반납했고 정 회장의 인부들이 도왔으며 인근 업자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월요일 아침, 이 마가리타가 다시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병원 내부는 완전히 정돈된 상태였다. 그녀는 병원장을 따라 새로 연결된 공간으로 이동했고 출입문 앞의 간판을 확인했다. 반려동물 심리회복지원센터. 내부는 독립된 공간으로 구조되어 있었고 몽이는 그 안에 조용히 있었다. 그녀는 점검을 마치고 문서를 정리하며 말했다. 병원 공간이 아니라면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 단, 시설 유지와 동물 보호 기준은 지속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녀는 짧은 시선으로 몽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병원 안에 박수가 터지진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서로의 눈빛을 확인했다. 몽이는 남았다. 그 사실 하나로 충분했다. 서윤아는 병원 기록 시스템에 변경사항을 입력했다. 보호자라는 그대로 병원, 거주지는 심리회복지원센터. 그녀는 조용히 한 문장을 덧붙였다. 보호자 없는 존재의 연장을 위한 공동의 선택, 그것은 책임이었고 다짐이었다. 그리고 몽이는 그것을 느낀 듯 조용히 눈을 감았다. 월요일 아침, 병원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손으로 직접 쓴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고 보낸 사람 란에는 이름 대신 희진이 엄마라고만 적혀 있었다. 편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날 아이가 몽이를 만나고 난 후 처음으로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서윤아는 편지를 천천히 접어 서랍 안에 넣었다. 기록용도 전시용도 아니었다. 그저 남기고 싶어서였다. 몽이는 여전히 회복 중이었고 여전히 많은 것들을 이겨내야 했다. 날씨가 바뀌는 날이면 호흡이 불안정해졌고 심장 소리는 여전히 고르지 않았다. 다리의 재활은 더뎠고 운동 시간이 조금만 길어져도 금세 지쳐 잠들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병원과 병원 사람들 사이에 확고히 존재했다. 병원 후원 계좌에는 어느 순간부터 정기적으로 작은 금액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송금자 이름은 대부분 낯설었고 메모에는 몽이 응원, 수술 감사, 동물도 가족입니다 같은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처음엔 몇 건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달에 수십 건이 넘는 후원이 이어졌다. 병원은 그 금액을 몽이를 위한 치료와 시설 보강에 썼다. 따로 광고한 적도 없고 공식적인 홍보를 한 적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고 반응하고 있었다. 병원 외부에서 몽이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면서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관련 게시물이 자주 등장했다. 아이와 병원 갔는데 침착한 강아지가 인상 깊었어요. 진료 대기 중 마음이 불안했는데 몽이 덕분에 차분해졌어요. 같은 글들이 공유되었고 어느 날엔 지역 소식지 기자가 인터뷰 요청을 해오기도 했다. 병원은 조심스러웠지만 서윤아는 이 기회가 단지 병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몽이를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에 인터뷰를 허락했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몽이를 소개하며 말했다. 병원은 늘 환자를 위해 존재하지만 가끔은 환자가 병원을 지켜주기도 해요. 몽이가 그랬습니다. 그 문장은 기사에 실렸고 다음 날 병원 앞에는 조용히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일부는 손편지를 건넸고 어떤 이는 조용히 머물다 갔다. 몽이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가끔 짧은 꼬리짓으로 반응했다. 한 달 뒤 병원에는 한 통의 공문이 도착했다. 지역 아동센터와 연계된 심리치료 협업 요청이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불안장애, 트라우마를 겪는 아동들이 병원 내 몽이와의 만남을 통해 감정 표현과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실험적으로 관찰해보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병원은 회의를 거쳐 협업을 승인했고 주 1회 아동과의 만남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처음 찾아온 아이는 10살 남자아이였다. 말수가 적고 사람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병원 진료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뒤로 물러서기까지 했다.
보호자가 억지로 손을 끌었고 아이는 얼굴을 돌린 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 순간 몽이는 회복센터 문 안쪽에서 조용히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는 시선을 옮기지 않았지만 움직이지 않는 몽이의 존재는 위협이 아니었다. 짖지 않았고 다가가지도 않았으며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첫 만남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그러나 다음 주 아이는 스스로 문 앞에 섰다. 그 다음 주에는 몽이에게 과자를 내밀었다. 또 그 다음 주 아이는 웃으며 말했다. 얘는 이름이 뭐예요? 그 질문에 서윤아는 조용히 대답했다. 몽이야. 아이는 작게 되뇌었다. 몽이. 그날 이후 아이는 몽이에게 그림을 그려주기 시작했다. 첫 그림은 강아지 모양 스티커 몇 개가 붙은 A4 용지였고 두 번째는 색연필로 그린 병원 풍경이었다. 세 번째 그림에는 몽이 옆에 자신이 서 있었다. 그림 속 아이는 웃고 있었고 몽이도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그림은 회복지원센터 벽에 걸렸다. 이후 병원을 찾는 다른 아동들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벽면은 점점 채워졌다. 몽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만의 언어를 찾아갔다. 말을 잘하지 못하던 아이가 처음으로 소리를 냈고 악몽에 시달리던 아이가 평화롭게 잠든 밤이 있었다. 몽이는 치료의 대상이 아닌 치료의 매개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윤아는 몽이의 심장 상태를 점검하던 중 이상 반응을 발견했다. 맥박이 일정하지 않았고 숨소리에 진동이 섞여 있었다. 빠르게 검사를 진행한 결과 심장 판막 중 일부가 기능 저하를 보이고 있었고 이는 이전 수술 이후 시간이 지나며 악화된 것이었다. 장기적인 회복만으로 해결되긴 어려운 상태였다. 수의학적 판단으로는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지만 몽이의 체력과 나이는 여전히 위험 요소였다. 다시 수술을 진행할 경우 생존율은 50% 이하. 하지만 수술 없이 진행한다면 기능 저하는 점차 가속화될 것이 분명했다. 병원 회의실에 긴장이 맴돌았다. 박명석은 조용히 말했다. 이 아이는 우리와 함께한 시간이 있다. 단지 생존이 아니라 역할을 가진 존재였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다. 최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이 아이가 아직 준비됐는지를 봐야 한다. 모두가 몽이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고 자신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듯했다.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 전 병원은 외부 심장 전문 수의사와 협진을 진행했다. 최신 장비와 치료 방식을 검토하고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분석했다. 결과는 한 문장으로 정리되었다. 가능성은 있다. 다만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정을 내려야 했다. 시간이 많지 않았다. 병원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생각했다. 생명을 두고 내리는 선택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서윤아는 한 문장을 남겼다. 우리가 몽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은 끝까지 함께 있는 것. 그 문장은 병원 전체의 결정이 되었다. 몽이는 다시 수술을 준비하게 되었다. 그리고 모두는 다시 한번 그 작은 생명에게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기 시작했다. 수술은 다시 한번 시작되었다.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모든 상황이 예측 가능하지 않았다. 몽이의 심장 상태는 변덕스러웠고 체력은 이전보다 더 빠르게 소진되고 있었다. 마취 전 준비 과정부터 의료진은 극도로 신중했다. 수술실 내부는 말없이 돌아가는 장비 소리로 가득 찼고 누구도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다. 그것이 집중이었고 동시에 기도였다. 최민재는 다시 메스를 들었다. 이번 수술은 판막 부위를 교정하고 기능 저하된 조직을 제거하며 심장 박동의 안정성을 되찾기 위한 고난도의 절차였다. 이미 약해진 심근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최소 침습으로 접근해야 했다. 실수가 허용되지 않는 순간들이 반복되었고 한 번의 망설임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었다. 수술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다. 중간중간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고 호흡이 끊어질 듯 미약해졌다. 산소 농도를 높이고 심장 자극기를 대기시키는 순간들이 이어졌다.
그럴 때마다 모든 인원이 멈추지 않고 움직였다. 그것은 반복된 숙련의 결과였지만 동시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감정의 표현이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심박이 다시 일정한 리듬을 되찾았다. 모니터에 뜨는 파형이 안정적으로 이어졌고 혈압도 회복되었다. 최민재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수술 끝났습니다.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회복실로 옮긴 몽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의식 회복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었고 위험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러나 수술이라는 가장 큰 고비는 넘겼다. 병원 사람들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히 안도했다. 서윤아는 밤새 회복실에 머물렀다. 간호사들은 교대로 수액을 교체하고 산소포 하도를 체크하며 작은 변화를 기록했다. 이틀 후, 몽이는 천천히 눈을 떴다. 처음엔 짧은 눈동자 움직임만 있었고 이어서 약한 호흡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그 짧은 순간이 모두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 몽이는 깨어났다. 심장은 다시 뛴다. 생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주 금요일, 병원 앞에는 유난히 많은 사람이 모였다.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 병원 단골 보호자들, 인근 상가의 이웃들까지. 그들은 병원에 특별한 요청을 한 적도 없고 어떤 약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저 모두가 같은 날, 같은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다. 몽이는 회복실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은 병원 앞에서 오래 머물렀다. 누군가는 작은 간식을 놓고 갔고 누군가는 카드에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고마워요, 몽이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기다리게. 몽이는 그 메시지를 읽을 수 없지만 그 마음은 병원 구석구석에 스며들었다. 시간이 조금씩 흘렀다. 몽이는 천천히 회복해 갔다. 걷는 속도는 느렸고 식사량은 일정하지 않았지만 그는 다시 일어섰다.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걷고 아이들 앞에 조용히 앉고 간호사들이 부르면 고개를 돌리는 일상이 조금씩 돌아왔다. 다시 시작된 아동 심리 회복 프로그램에서 한 아이가 몽이 옆에 앉아 말했다. 얘는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 질문에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서윤아가 조용히 말했다. 응, 다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나도 그럴 수 있겠죠. 그 말에 모두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병원은 그날 이후 작게 바뀌었다. 회복지원센터는 더 정비되었고 몽이를 중심으로 한 정서치유 프로그램은 정식으로 등록되었다. 직원들은 그 프로그램을 단지 보조로 여기지 않았다. 그건 누군가에게는 삶을 붙잡을 기회였고 누군가에게는 무너진 일상의 한 조각을 다시 맞추는 과정이었다. 어느 날 박명석은 병원 내부 메신저에 짧은 글을 남겼다. 우리는 진료를 하지만 가끔은 존재를 살립니다. 몽이는 그 증거입니다. 그 메시지는 좋아요 수십 개와 함께 조용히 퍼졌다. 누구도 댓글을 달진 않았지만 모두가 그 문장을 마음속에 저장했다. 몽이는 여전히 치료 중이고 여전히 약하다. 예후는 낙관적이지만 완치라는 단어는 쉽게 붙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는 병원에 존재하고 있고 그 존재는 수많은 일상의 중심이 된다. 그를 떠올리는 사람은 매일 늘어나고 있고 그가 일으킨 변화는 단지 의료의 범주를 넘어선다. 그것은 한 마리 유기견이 만들어낸 기적이었고 동시에 누군가의 선택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였다. 몽이는 특별한 개가 아니다. 그는 그저 살아남았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과정을 함께한 사람들은 이제 안다. 어떤 생명도 처음부터 불필요한 존재는 없다는 것을. 보호자 없이 태어난 생명도 누군가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몽이는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였다. 세상이 그를 버렸을 때 누군가는 그를 붙잡았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구했다.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로 누군가에게는 기적이라는 걸 우리는 이제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짧지 않은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생명이 얼마나 깊이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존재 자체가 어떻게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몽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구조나 치료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책임과 선택, 그리고 연대가 만들어낸 조용한 기적이었습니다. 어떤 존재든 비록 작고 말이 없더라도 존중받아야 할 이유는 그 생명 자체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배웠습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행동이 때로는 곁에 머무는 것임을 되새기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몽이처럼 누군가의 하루에 조용히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우리 각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채널을 응원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